그래서 일단 이제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반영을 해서 일단 좀 뭐 가능성 없는 뭐 내용 문제들은 좀 넘어가고 좀 풀어볼 만한 내용들 위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6번과 16번 넘어가고요. 뭐 17번도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을 한번 같이 풀어볼까요? 네. 다음 자료를 활용해서 영업소득세를 구하시오.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그 현금 흐름 중에 마지막 그 세후 현금 흐름 구할 때 그 세전현금 흐름에서 영업소득세 부분을 빼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보통은 이제 중개사 시험은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세후 현금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내기보다는 영업소득세가 얼마인지 계산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뭐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세전현금 흐름을 알고 있으면 영업소득세 빼주면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할 수 있으니까 아까처럼 뭐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시오라고 나올 수도 있고 소득세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소득세는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요소죠. 이제 소득, 과세 소득이 있고, 그다음에 세율이 있는데, 보통 소득세율은 30%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과세 소득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과세 소득 공식은 순영업소득에 내 대체 충당금을 더하고, 이자 지급액을 빼고 감가상각액을 빼주면 이 과세 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일단 순영업소득이 얼마나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겠죠. 이 총소득이 1억 원이고 영업경비 비율이 40%라면 그러니까 유효총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준 값이 순영업소득이죠. 그러니까 1억 원에서 4천만 원 경비 뺀 6천만 원이 순영업소득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감가상각액은 뭐 영업경비 사실 포함이 안 되니까 순영업소득 할 때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순영업소득 더하기 이제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여기는 주어져 있어요. 500만 원. 그러니까 더해주고요. 그래서 이거는 더하고 대체충당금은 더하고 이자나 감가상각액은 뺀다. 이것도 이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래서 대체충당금 500만 원은 더하고 이자 450만 원, 대출이자 지급액이 450이죠. 이건 빼주고요. 그다음에 감가상각 비용, 예, 과세소득 계산할 때는 감가상각을 비용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550만 원은 또 빼주고 여기다 30% 곱해주면 16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영업소득세는 이제 1650만 원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19번, 다음에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투자안의 1년간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격은 6억 원이고, 자기자본 2억 원, 대출액 4억 원으로 이 부동산, 6억 원짜리 부동산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우리 갭 투자할 때 그 내용하고 거의 비슷해요. 차이는 아까 갭 투자할 때 그 집은 6억 원짜리고 내 돈 2억 원 들이고 전세금 4억 원 끼고 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차이점은 뭐냐면 일단 전세를 끼고 사는 것은 이제 대출 이자가 없죠. 그러니까 무이자 타인 자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할 때 이자 빠진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세금은 이제 월세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전세금 갭 투자는 무조건 이제 시세 차익, 자본이득만 대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세금 끼고 갭 투자하는 것은 이자가 없다. 그래서 은행에 나가는 이자 부분이 없고 또 우리가 배운 수익의 두 가지 종류 중에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이 있는데 전세라는 게 자체가 임대료가 네, 임대료가 없는 월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소득이득은 없고 오로지 자본이득만 갖고 이제 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대출을 끼고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전세금, 갭 투자하고 다른 점이 일단 임대료가 발생한다. 그러니까 계속 임대료가 발생해서 순영업소득 뭐 이런 것들도 계산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나중에 처분을 그렇죠. 이자가 나간다. 이런 부분 두 가지를 고려를 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출 기간이 10년이고 대출금리 연 5%,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으로 대출을 받았어요. 그리고 1년간 NOI, 순영업소득이 4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1년간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말씀드린 듯이 자기자본 투자액분의
세전. 우리가 자기자본 수익률은 보통 세전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전으로 계산을 했을 때 자기자본 투자액분의 세전 소득이득, 즉 임대료와 같이 매기간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득 더하기 세전 자본이득, 시세 차익 같은 거죠. 이거를 자기자본 투자액으로 나눠주면 자기자본 수익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 들어가는 것이 총 투자금, 뭐 총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내 돈 들어간 자기자본 투자액을 이제 분모로 해서 계산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갭투자의 경우에는 세전 소득이득이라는 부분이 없었죠. 이건 전세이기 때문에 뭐 임대료, 매기간 발생하는 임대료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세전 소득이득 없이 세전 자본이득만 갖고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했었고요. 근데 이 경우는 그럼 전세금 갭투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세전 소득이득과 세전 자본이득을 같이 고려해서 자기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자본 투자액은 이제 2억 원이죠. 그리고 세전 소득 이득은 4천만 원. 4천만 원에, 네, 4천만 원이 여기 1년간 순영업 이익이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은행 몫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조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억 원 대출액의 5% 금리니까 4억 원 곱하기 5%. 요게 이제 1년 이자, 그러니까 1년 이자 2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4천만 원 번 것 중에 2천만 원은 은행에 뺀 값이 은행 몫을 떼준 값이 이제 세전소득 이득이 되고, 근데 여기에 추가로 1년간 5% 자본이득이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6억 원짜리가 5% 상승을 했으니까는 한뭐 3천만 원 정도 1년에 자본이득이 발생을 한 것이죠. 이때 부동산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이거는 이제 6억 원에 5% 상승한 것이죠. 자기 자본 2억 원에 5% 상승한 것이 아니라 6억 원 전체에 5% 상승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6억 원 곱하기 5%를 해주면 세전 자본이득이 되고 그럼 결국 2억 원을 투자해서 1년간 은행 이자 내고 2천만 원이 넘고 또 1년간 부동산 가격이 3천만 원 올랐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2억 원 투자해서 1년에 5천만 원을 벌었으니까 세전 자기자본 수익률은 25%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도 한번 보시고요. 20번하고 21번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2번도 네, 넘어가고요. 23번을 한번 보시죠. 3번 보시면 A는 1년간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 원을 주고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10억 원 중에 자기 자본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억 원은 이자율 10%로 대출을 받아서 완부를 했어요. 이 임대 사업을 통해 1년간 순영업 소득이 2억 원 발생했다라면 A의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얼마인가?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는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내후 주머니에서 돈 얼마 투자를 해서 내후 주머니로 얼마 들어올지 뭐 이걸 계산해 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요. 일단 내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4억 원이죠. 6억 원은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것이니까 4억 원이 내후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에쿼티라고 하죠 우리가 이걸. 에쿼티 투자액이 4억 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걸 통해서 벌어들인 순영업소득이 2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때 2억 원은 우리가 순영업소득 개념 자체가 자기자본 투자자 목뿐만 아니라 은행 목도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을 그냥 에쿼티 4억 원으로 나눠주면 안 되고 순영업소득에서 은행 몫을 뺀 것을 에쿼티 4억 원으로 나눠줘야 되죠. 그럼 이 경우에도 역시 6억 원 대출받아서 이것도 이제 원금 만기 일시 상환을 전제로 한 거죠. 6억 원 대출받아서 10%를 이자로 냈으니까 6천만 원이 매년 은행 몫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2억 원에서 6천만 원을 빼면 1억 4천만 원이고요. 그렇죠? 1억 4천만 원이고 이걸 에쿼티 투자액 4억 원으로 나눠주면 35%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자기자본 수익률은 35%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24번, 뭐 25번, 20, 26번까지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27번만 보시면요. 자본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연 7%, 투자 위험에 따른 위험 할증률이 연 4%, 예상 물가 상승률이 연 4%이다. 세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은 연간 임대료 수익률이 최소 얼마가 되어야
투자 가치가 있는지 구하시오. 음. 여기서 일단 이 부동산의 연간 임대료 수익률이 최소 얼마가 되어야 하나. 이 표현이요. 우리가 배운 요구 수익률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요구 수익률이라는 그 말뜻 자체가 이 투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익률을 뜻하잖아요. 물론 이제 더 높으면 높을수록 더 좋기는 하죠. 근데 어쨌든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이 정도는 넘어야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요구 수익률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문제에서 연간 임대료 수익률이 최소 얼마는 되어야 투자를 할 만한가? 이것을 이제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럼 우리가 요구 수익률 구하는 공식을 공부를 했었죠. 일단 맨 처음에 무위험 수익률입니다. 무위험률. 그러니까 무위험률 를 여기서 좀 다르게 표현을 했는데 이 문제에서는 자본시장 이자율이라고 했고 뭐 어떤 경우는 국채 수익률 뭐 이렇게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 연 7%가 무위험률에 해당해서 여기에 이제 처음에 요구 수익률의 이제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 위험에 따른 위험 할증률이 더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4%라고 하고 또 예상되는 물가 상승률을 또 고려를 하죠. 그래서 4%를 더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주의할 것이 우리 이 해당 부동산 자체의 그 상승률을 빼준다라고 했어요. 대상 부동산의 연간 가격 상승률만큼은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는 빼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년 2%씩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했으니까는 이때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마지막에 빼기 2%를 해줘야 돼요. 그럼 반대로 만약에 2%씩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이다라고 하면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는 플러스 2%를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 2%.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자체가 해마다 2%씩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임대료 받을 때 임대료 수익률은 2%가 작아도 투자를 할 만한 거죠. 근데 반면에 매년 2%씩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에 내가 투자를 한다면 내가 월세 받고 임대료 받는 것 중에 어차피 가격 떨어지는 만큼을 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실제 경제, 투자 활동에서도 이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상급지 아파트라든지 뭐 좀 요지의 뭐 그런 건물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는 수익률이 낮죠. 낮죠. 그러니까는 가격 상승이 기대되는 뭐 그런 경우에는 그 가격 상승률만큼 임대료 수익률이 낮아요. 반대로 뭐, 뭐 빌라라든지 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뭐 이렇게 가격이 상승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되는 그런 투자 자산은 수익률이 그만큼 높아요. 그 이유가 딱 이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부동산은 그 가격 상승률만큼 요구 수익률에서 이제 깎아주고요. 가격이 내려가는 부동산이라면 그 가격 상승률만큼 요구 수익률에서 높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똑같은 예를 들어서 뭐 지식산업센터에 투자를 하고 아니면 내가 아파트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 지식산업센터와 아파트 가격이 똑같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식산업센터에서 받는 월세가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파트 월세가 100이라면 지식산업센터에서는 뭐 적어도 한 150 뭐 이상 받아야 내가 똔똔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가 아파트나 지식산업센터가 똑같이 월세가 100만 원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게 가격이 똑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이걸 반영을 시키는 거죠. 아파트는 그래도 가격 상승이 가능하고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아니면은 저거 뭐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반영이 돼서 요구 수익률, 수익률이 달라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구 수익률은 이렇게 세 가지의 대상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을 이제 빼주면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3%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28번은 넘어가고 29번 한번 보시죠. 다음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그 투자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부동산의 가치예요. 시장 가치는 객관적으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네, 가격이 시장 가치이고 투자 가치는 주관적으로 판단한다. 그럼 부동산의 투자 가치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수령소득에서 수령소득을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라는 얘기죠. 수령소득을 구하고 요구 수익률을 구해서 나눠주면 투자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령소득은 2천만 원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예상 순수익이 연간 2천만 원이다.
그리고 이때 이런 투자 가치를 구할 때 좀 주의할 것은 이게 일회성 그런 수익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영구적인 이제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투자 가치를 구하는 것인데 만약에 1년 동안 반짝해서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케이스다라고 하면 그런 순수익을 가지고 투자 가치를 구하면 오류가 발생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현재 임대료가 기준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규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임대료가 얼마인지를 구하고 그거에 따라서 요구 수익률을 나눠줘서 내 투자 가치를 구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난번에 아마 수업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가 사업용 부동산, 뭐 홍합 일등이라든지 이런 거 투자하실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투자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대 임대료만 기준으로 투자 가치를 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현재 월세 받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래 지속적으로 이 임대료가 계속 꾸준히 나올 수 있을지 아닐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투자 가치를 구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이거를 투자는 수업에서 얘기를 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수업에서 얘기를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수업에서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 상가 그 임대차 관련돼서 그 대항력 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가 임차인이 대항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항력이 있으면 상가 건물주, 즉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대인에게 계속 내가 임차인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상가 임차인이 있고 임대인이 바뀌어도 계속 새로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그 권리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월세도 계속 받고 나중에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나중에 만기가 되면 보증금 돌려주고 뭐 이런 관계가 지속이 되는 게 이제 법적인 원칙인데 근데 우리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에 그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 남아있어도, 만기가 남아있어도, 나 건물주 바뀌었으니까 기분 나쁘다 하고, 물론 기분 나쁘다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하여튼, 이 사전 변경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들었었던 케이스들 중에 이런 거를 좀 악용한 케이스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건물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서 임대차를 잘 맞춰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존에 새롭게 이제 뭐 건물을 이제 사신 분은 이 월세가 이 정도 들어있으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월세 임대료 기준으로 투자 가치 계산해서 투자를 했겠죠. 근데 이제 건물주 바뀌니까 이거를 이제 해지를 한 거예요. 이전 임차인이.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게 아예 처음부터 뭐 짜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파는 쪽이 일부러 이제 높은 임대료로 이제 맞춰놓고 건물주 바뀌면 이제 바로 해지를 하면 문제는 바로 공실이 생기는데 그게 채우기도 쉽지 않지만 채워져도 기존에 받았던 임대료보다는 낮아지겠죠. 그러니까는 새롭게 이제 건물에 투자를 하거나 뭐 상가에 투자하는 분이 굉장히 피해를 보는 케이스들이 꽤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거를 빌딩 쪽 중개하시는 분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깜짝 놀란 게, 이게 사실은 이런 판례가 있다라는 거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거를 활용을 해서 그렇게 돈을 벌 수도 있구나라는 거는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야, 진짜 열심히들 사시는구나 생각이 일단 들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 불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긴 하거든요. 이 부분이. 물론 아예 기존 임차인하고 이 건물을 매도한 사람하고 아주 처음부터 짜서 뭘 했다라는 뭐 명확한 그런 증거가 있으면 또 그게 뭐 사기라든지 이런 문제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명확한 증거를 남기기도 쉽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처분했는데 기존 임차인이 해지를 해서 공실이 됐다. 이거를 뭐 사기나 이런 걸로 걸기도 애매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사실 뭐 피해는 이제 그런 투자한 분들이 이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한 분도 실수를 한 거죠. 이게 현재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당연히 시세 조사를 해서 과연 이게 바뀌었을 때 어느 정도 임대료로 채워질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쉽게 채워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어려운지 이런 것까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현재 들어와 있는 월세 내역만 보고 투자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런 리스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투자 가치의 경우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익이 임대료가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지 아닌지를 뭐 확인과 조사를 해야 되고 잘 모르겠으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상 순수익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면 그 부동산의 투자 가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요구 수익률이 지금 뭐 1금융권 정기예금 이자율 연 4%다. 이게 이제 그 뭐 무위험 수익률을 나타낸다.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 위험 프리미엄은 3%, 예상된 인플레이션율이 4%이고 부동산 자체 가격 상승률이 3%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는 4 더하기 3 더하기 4에서 3을 빼줘야 되겠죠. 그 해당 부동산 자체가 연간 3%씩 상승한다라고 하니까 그만큼을 빼주면 8%, 요구 수익률이 8%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 부동산의 가격 상승률을 뺀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빼진 만큼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투자 가치는 요구 수익률로 나눠주는 것인데 요구 수익률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격 상승을 그런 식으로 투자 가치에 반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간 3%씩 가격이 상승한다. 뭐 그럼 뭐 좋은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가격이 상승하는 만큼 좋다. 그러니까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어떻게 반영을 시키냐면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그 가격 상승률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그게 요구 수익률이 작아지고 그만큼 투자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게 만약에 해마다 연간 3%씩 가격이 하락하는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요구 수익률 계산할 때 플러스 3%를 하겠죠. 그러면은 13%잖아요, 요구 수익률이. 그럼 요구 수익률이 13%라는 것이 좋은 얘기가 아니라 투자 가치 계산할 때 똑같은 임대료, 순영업 소득이라 하더라도 요구 수익률이 13%면 가치가 확 떨어지겠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투자 가치를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왜 가격이 상승하는데 요구 수익률을 빼주냐, 더하는 것이 아니라 왜 빼주냐라고 물어보시는데 그게 이런 이유예요. 요구 수익률은 낮으면 낮을수록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번 한번 풀어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난번 시간에 배운 내용입니다. 변이계수라는 것을 공부를 했어요. 우리가 평균 분산 모형이라는 것을 먼저 공부를 하고 평균 분산 모형에는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변이계수라는 것이 있다라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모형은 평균이라는 것은 이제 수익성, 그 투자의 수익을 뜻하는 지표고요. 분산 또는 표준 편차라는 것은 투자의 위험을 나타내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일반적인 위험 혐오형 투자자를 전제로 한다면 수익이 같으면 위험이 낮은 투자안을 선택을 하고요. 반면 위험이 같으면 수익이 높은 투자안을 선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투자 선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안의 경우에는 수익이 높으면 그만큼 리스크도 높고 수익이 낮으면 리스크도 같이 낮아요. 그럼 지금 얘기한 평균 분산 모형에 따르면 이거 중에 뭐를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변이계수입니다. 변이계수라는 그 개념 자체는 기대 수익률 한 단위당 위험의 크기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하면 표준 편차. 뭐 이게 뭐 분산이라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보통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근데 위험을 나타내는 표준 편차를 기대 수익률로 나눠준 값을 우리가 변이계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럼 표준 편차는 위험을 나타내는 것이고 기대 수익률은 말 그대로 수익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수익 한 단위당 위험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 표준 변이계수이고 그래서 변이계수가 크다. 그러면은 수익 한 단위당 위험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변이계수가 작다라면 수익 한 단위당 위험의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고 그럼 결국 위험 혐오형 투자자라면 변이계수가 낮은 그런 투자안을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때 활용되는 것이 변이계수이고요. 그래서 이 변이계수를 구하라 하면은 기대 수익률, 즉 평균값을 먼저 구하고 그다음에 분산과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구해서 이렇게 나눠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대 수익률 평균값은 이게 뭐 여기에 뭐 호황일 확률과 불황일 확률은 50%라고 나와 있잖아요. 각각 50%. 그리고 호황일 때는 동부동산의 예상 수익률이 10%, 불황일 때는 6%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걸 평균으로 하면요. 이게 원래는 이제 가중평균, 그래서 이제 확률에 따라서 확률 곱하고 뭐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그냥 호황일 확률과
불황일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뭐 굳이 뭐 가중평균 안 해도 10과 6의 평균인 8%가 기대 수익률의 평균 값이죠. 네, 그렇게 뭐 구하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분산. 분산은 그 기대치 평균값 대비해서 얼마나 이렇게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단순 편차로 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상쇄가 되기 때문에 제곱을 한다, 뭐 이렇게 제곱을 해서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확률이 다 각각 0.5%, 50%이기 때문에 분산값은 0.5 곱하기 0.1, 0.1이 이제 호황일 경우 10%는 평균인 8%에 비해서 플러스 0.02, 즉 2%가 편차가 생긴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6%, 혹 불황일 경우 6%라는 것은 평균값 0.08, 8%에서 이번엔 마이너스 2%의 편차가 생긴 거죠. 근데 이것도 마이너스니까 제곱을 해야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면 분산값을 0.0004 구할 수 있고 표준 편차는 여기에 루트를 씌운 것이니까 0.02의 제곱이 0.0004잖아요. 그러니까 뭐 표준 편차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변이계수는 뭐 0.15다, 4분의 1이다 뭐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네, 이걸 하다 보니까 괜히 풀었다 싶어서 이것도 그냥 네, 넘어가는 걸로 네, 네. 표정들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근데 변이계수의 이제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개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분산 표준 편차까지 뭐 계산할 거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31번도 넘어가고요. 32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해당 부동산의 삼각전 순영업 소득, NOI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삼각전이라고 보통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감가상각전을 뜻하고요. 우리가 사실 이게 굳이 붙어 있지 않아도 우리가 영업현금 흐름 계산할 때 감가상각 비용은 포함시키지 않았잖아요, 경비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실 그냥 순영업 소득을 구하시오라고 써도 뭐 똑같습니다. 그냥 삼각전, 그러니까 감가상각 전에 순영업 소득을 구한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뭐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임대 면적이 250이고 임대 면적당 매월 임대료가 1제곱미터당 3만 원이고요. 공실 및 불량부채 상당액이 연간 임대료의 5% 그리고 영업 경비는 유효 총소득의 50%인데 여기는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면 감가상각비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만 좀 주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은 3만 원 곱하기 250 그리고 매월이니까 이제 연간으로 하면 12를 곱해야 되겠죠. 그럼 9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유효총소득은 공실 이런 것들을 빼줘야 되겠죠. 5% 나와 있으니까 9천만 원에 5% 빼주면 8,550만 원이 유효총소득이 됩니다. 그다음에 순영업소득은요. 유효총소득 8,550만 원에서 이제 경비를 빼주는데 유효총소득의 50%가 경비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유효총소득의 50% 영업 경비에 감가상각 비용이 3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문제에 주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업 경비는 유효총소득 8,550만 원의 50%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 300만 원을 뺀 감가상각 비용 300만 원을 뺀 요 값이 이제 영업 경비에 해당하고 그렇게 계산해서 8,550만 원에서 빼주면요 4,575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네,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3번을 보시면요. 33번 다음 자료를 통해서 영업 소득세를 구하시오. 이것도 이제 소득세 구하시오라는 문제는 앞에서도 우리가 풀어봤고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중개사 기출 문제예요. 근데 이 문제는 일반적인 유형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래서 별도로 이제 한번 책에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렇게까지 낼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뭐 간단해 보이지만 앞에 나온 문제하고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자료를 보시면 세전현금 흐름, 뭐 세전현금 수지는 5천만 원이고, 대체 충당금이 450만 원, 그리고 원금 상환액이 350만 원, 감가상각액이 200만 원, 그리고 세율이 30%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비슷해 보이거든요, 앞에 자료랑. 근데 이제 막상 해보면 조금 다릅니다. 일단 영업소득세의 과세표준은, 그러니까 우리가 영업소득세는 결국 세율에 과세소득, 과세표준을 곱해주면 세금액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럼 과세표준은 계속 우리가
암기한 것처럼 수령업소득에 대체충당금을 더하고 이자 지급액을 빼고 감가상각비를 빼고 이렇게 해서 과세소득, 과세표준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수령업소득, 그러니까 일단 수령업소득이 얼마다 이렇게 나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자 지급액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만 나와 있고, 350이라고 나와 있고, 이자도 안 나와 있어요. 감가상각비는 200만 원이라 나와 있으니까, 그냥 감가상각비 200만 원, 대체충당금 450만 원,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순영업소득이 얼마냐, 이자 지급액이 얼마냐,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요. 대신에 세전 현금 흐름이 5천만 원이고, 원금 상환액이 35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는 세전현금 흐름이 5천만 원이고 원금 상환액이 350만 원이라는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순영업소득과 이자 지급액,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이 얼마인지를 우리가 유출해서 구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요. 우리가 배운 것처럼 세전현금 흐름, 세전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을 뺀 값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순영업소득 빼기 원금 상환액. 괄호 열고 원금 상환액 더하기 이자 지급액. 이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이죠. 이걸 순영업소득에서 빼주면 세전현금 흐름, 세전현금 수지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양변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은요. 이걸 구할 수가 있어요.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은 세전현금 수지 더하기 원금 상환액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순영업소득 빼기 이제 가로를 고려하지 않고 순영업소득 빼기 원금 상환액 빼기 이자 지급액이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흐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원금 상환액을 오른쪽으로 넘기면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은 세전현금 흐름 수지 더하기 원금 상환액과 같은 값이 되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과세소득 표준에서 순영업소득, 대체충당금이랑 감가상각비는 이제 구했으니까 알고자 하는 것은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이에요. 이거 건너뛰고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인데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은 세전현금 흐름 수지 더하기 원금 상환액이다. 같은 값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 약간 IQ 테스트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대연금은 5천만 원에 원금 상환액 350만 원을 더한, 즉 5,350만 원이 순영소득에서 이자 지급액을 뺀 값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거예요. 뭐 이게 사실 뭐 그것만 알면 이게 뭐 더하기 빼기 어려운 건 아닌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대체충당금 450만 원이었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빼주는데 그건 200만 원 빼주면 돼요. 근데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은 세전현금 수지 더하기 원금 상환액과 같은 값이기 때문에 세전현금 수지는 흐름은 이제 5천만 원이고 원금 상환액이 350만 원이니까 순영업소득 빼기 이자 지급액은 5,350만 원이다라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5,350만 원에 대체충당금 450을 더하고 감가상각액 200만 원을 빼주면 과세표준, 과세소득이 되고 이게 5,600만 원이 돼요. 그리고 여기에 30% 세율 곱하면 1,680만 원이 이제 영업소득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이렇게도 낼 수도 있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재밌죠.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4번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자료를 분석해서 해당 투자안의 수익성 지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수익성 지수 구하시오라는 문제 굉장히 많이 앞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약간 좀 꼬아서 낸 그런 문제예요. 보면은 자료를 보시면 시장 가격이 6억 원이고 수년제 가치 NPV가 3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대출 금리가 연 6%고 대출 원금이 3억 원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이 8%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이때 대출 이자율 6%다.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 8%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자료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페이크를 넣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여기 문제 나오면 뭐 이걸 활용해서 뭘 하는 것이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좀 치사한 문제죠. 이런 페이크 자료를 넣어서 좀 한번 머리를 좀 더 한번 써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출제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이자율과 요구 수익률은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요 시장가격, 수년제 가치, 대출 원금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수익성 지수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먼저 나온 자료가 수년제 가치가 3천만 원이라는 뜻이잖아요. 수년제 가치. NPV. 근데 NPV는 현금 유입의 현가액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액, 즉 지분 투자액을 뺀 것이 NPV, 즉 수년제 가치죠. 즉 3천만 원은 현금 유입의 현가액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액. 현금 유출의 현가액은 뭐죠? 지분 투자액만 말하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부동산 가격이 6억 원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중에서 내 호주머니에서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에서 얼마 나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로 얼마 들어오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6억 원짜리에 대출 3억 원 받아서 내 돈은 3억 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출의 현값, 즉 지분 투자액은 6억이 아니라 3억 원입니다. 그래서 수년제 가치 3천만 원은 현금 유입의 현가 합에서 3억 원을 뺀 것이 3천만 원이다. 이런 뜻이고요. 그럼 현금 유입의 현가 합은 3억 3천만 원인 거죠. 3억 3천만 원. 그럼 수익성 지수는 그러니까 수년제 가치는 현금 유입의 현가 현재 가치 합계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계를 빼준 값이고 수익성 지수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계를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합계로 나눠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합계가 3억 3천만 원이라고 좀 전에 구했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즉 지분 투자액은 3억 원이고 그러면 이렇게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는 1.1이 됩니다. 1.1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것과 조금 다르죠. 앞에는 우리가 구했었던 것들은 현금 유입의 현가압을 네가 직접 구하고 그다음에 현금 유출의 현가압을 네가 직접 구해서 둘을 빼주면 수년제 가치고 나눠주면 수익성 지수고 뭐 이렇게 해서 구하는 그런 문제였더라면 이거는 수년제 가치를 이제 주어진 다음에 수년제 가치가 주어진 다음에 이걸 통해서 네가 현금 유입의 현가압이 얼마인지 현금 유출 현가압이 얼마인지를 네가 스스로 구해서 이걸 나눠서 수익성 지수를 구하라 뭐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아까 것보다는 조금 한 번 더 꼬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수년제 가치가 3천만 원이라는 뜻은 이 통해서 이 투자로부터 들어오는 그 지분 투자자 호주머니로 들어오는 현금 유입의 현가압에서 지분 투자자 가 지출하는 현금 유출의 현가값을 뺀 값이 3천만 원이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 유출의 현가값, 즉 지분 투자액은 6억에서 3억을 뺀 대출금 3억을 뺀 3억 원이고, 그러니까는 현금 유입의 현가값은 그러면은 3억 3천만 원이 되어야 수년제 가치가 3천만 원이 되죠. 그럼 이렇게 현금 유입의 현가값과 현금 유출의 현가값, 뭐 3억 원, 이걸 다 정해졌으면 그냥 수익성 지수는 이제 나눠주면 되니까 1.1이다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35번과 36번은 넘어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뭐 뜻하지 않게 사실은 이제 다음 주까지 계산 문제를 같이 풀어보려고 했는데 그냥 오늘 이제 계산 문제를 풀게 됐어요. 그래서 뭐 다음 주에는 한 번 더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 전에 이제 이번 주에 또 공부하실 분들이 계시다고 하셔서 제가 아닌가요? 올려드리자니까 그냥, 예, 그냥 좀 미리 어떤 부분 공부하실 내용을 단톡방에 정리를 해서 이번 주 내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해드립니다.